예,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국제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슈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의 마지막 꼭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규제적 이슈는 분명히 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정합성 이슈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국제정합성 관점에서의 시장 규제를 크게 어떤 시장 접근성과 규제 예측성이라고 봤을 때 그 첫 번째인 시장 접근성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주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축인 규제 예측성 이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번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좀 더 바꿔볼 수 있는가 하나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올해는 공교롭게도 자본시장 개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92년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비록 한도를 이제 일반 법인 10%, 공공법인 8%라는 한도를 부여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 한도들을 확대해서 실제 98년 5월에는 일반 법인의 경우는 완전히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공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한도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후로 보면은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다른 외향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 세션에서 계속 언급되다시피 어떤 MSCI 시장 분류에서는 신흥시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을 보면은 실제 2004년 그 소유 비중만 보면은 2004년 40.1%를 정점으로 사실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에는 2019년 33.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서 2020년 올해 7월 말 그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6.4%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이 하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인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최근 그 팬데믹 기간의 지속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이러한 우리가 편입된다고 한다면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일거에 들어올 것인가? 분명 그러한 분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변화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재유입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1세기 들어서 최근 한 15년 동안 MSCI 어떤 선진국 지수와 어떤 이머징 마켓 지수의 변화가 있었던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2010년에 선진국 지수로 승격이 되었고 그 후 이제 그리스가 이제 EU 재정 위기 속에서 등급 하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경우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2010년 선진국 지수를 편입되었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급등했거나 또는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거나
상장 기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나 하는 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텔아비브 거래소의 지수인 TA35를 보면은 2010년 직후에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신흥국 지수하고 선진국 지수의 편입 비중의 차이로 단기간으로는 그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2019년까지 크게 그 상승한 어떤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부정적 효과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일별 거래량은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상장 기업 수는 2010년에 한 610여 개에서 2019년 말에는 한 440여 개로 거의 28%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결과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런 현상들을 바꾸지는 못했다. 크게 어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에 더 떨어지는 걸 막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체를 그렇게 반등시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갖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은 좀 더 근거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주요 언론들을 보면은 우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었으나 그 안에서 섹터가 지역이 다시 중동 지역으로 구분된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삼고요. 사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일요일날 거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거래소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가 엄청 다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 시간대로 그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지 않나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오늘 발표가 이제 국제 정합적인 그 규범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보면 국제 정합성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냐, 딱 모범 답안이 있고 우리는 그 모범 답안을 빨리 이행해야 되는 어떤 숙제로서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는 미국 제도가 답이고 또는 EU 제도가 답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기는 서로의 어떤 자본시장의 발달의 경로 의존성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합성이라는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자본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은 점점점 확대되고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장 접근성 확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고립 시장을 벗어나서 어떤 외국 투자자의 어떤 인종과 국적을 따지지 않고 어떤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외부의 투자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상품이나 시간이나 어떤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해온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본시장 발달과 겹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자본시장의 어떤 규제 체제가 점점 합리성을 근거로 어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발달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 예측성, 투명성을 두 번째 축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사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 자본시장 규제 체계가 항상 단선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예만 해도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으로 선물이 만들어졌죠. CME에서 지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초자산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955년에 양파선물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법은. 이 법에 따르면은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는 양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1955년이 양파가 대풍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작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급락했냐면 양파 꾸러미 한 꾸러미의 가격이 양파 꾸러미를 묶는 끈의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파를 묶어서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꾸러미 끈보다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농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부분들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선물업자들이 농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양파 선물 갖고 어떤 시세 조정의 혐의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뭐 분명히 뭐 사실에 근거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양파의 모든 가격이 시카고 선물 시장의 어떤 가격 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대중의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양파 선물법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양파는 선물 시장의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도 뭐 좀 더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2005년에 이제 다국적 기업 펩시가 프랑스의 자존심에 해당할 수 있는 식품 기업 다농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게 이제 프랑스 의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법안, 소위 다농법인데요. 그걸 2006년에 이법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펩시는 뭐 다농 인수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뭐 다농법처럼 어떤 경제 민족주의에 의한 어떤 외국인 공포 이런 부분들은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시장 접근성의 확대와 규제 예측성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를 포함하고 있는 EU의 규범 체계에서는 계속 발전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머징 마켓의 규제의 특징은 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중국 시장을 예를 들어왔는데요. 일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가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중국 당시에 가장 큰 선물 상품이 CSI 300 선물입니다. 그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당시에는 큰 계약 활성화된 선물 상품이었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너무 높다고 이 증거금을 갑자기 최대 4배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그 후로 거래량은 직전 거래량에 비해서 99%나 떨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 자본시장을 보면은 자주 발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시장 접근성과 관련돼서 국내 어떤 규제 체계의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입니다. 오늘 이제 부위원장님이 인사말 통해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 저는 이 부분을 경직적이다라고 좀 수식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92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다 보니까 투자 한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실제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들이나 동향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의 어떤 지분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비단 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또는 프랑스, 영국 뭐 다 존재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런 공공법인 또는 지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2021년 말로 보면 한 33개 법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국제적인 거래 질서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옴니버스 계좌인데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통합 계좌에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IRC 제도하고 부딪힌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2016년에 옴니버스 계좌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순 업무 단위, 뭐 보관 수당이나 어떤 이 은행 단위에서는 결과적으로 IRC 계좌 단위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합 계좌가 활용된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런 한도 관리를 사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경직성인데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포지션이 일일이 다 노출될 수 있구나, 감독 당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역할로 작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외국인 아이디 등록자를 보면은 2021년 말 현재 5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5만 1,000명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불만 사항들을 보면은 이런 아이디 발급 기간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
뭐 실무자가 바뀔 때는 일주일 이상 늘어질 때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또 빨리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도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가 어떤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략적인 방향만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외국인 투자 한도들을 규제하지만 사전 관리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경직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어떤 사후 관리로 이런 그 한도 관리를 전환하고, 옴니버스 계좌 단위에 있어서는 후선 업무에서도 옴니버스 계좌 단위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런 외국인 아이디 자체가 해서도 안 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거래라든지 고빈도 거래가 활성화된 이후에서는 그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다 등록을 받고 그 위험의 속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디까지 파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실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아이디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거나 또 개인 단위에서 정립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활용해서 한국만의 별도의 규범 체계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금융투자업, 특히 투자 매매업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최소 자본금 규모가 너무 높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지분 제한 요건들을 설정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의 등장을 막는 그 시장 진입을 규제한 요건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금융투자업 진입 시 최소 자본금 설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자본시장법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애드온 체제로 바뀐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의 한도 자체는 최소 규모 자체가 국제적으로는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그 외부인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한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ATS 부분들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ATS 부분들 현재 한 15% 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규범 체제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최소 자본금을 먼저 얘기 드리면은 실제 우리 금융투자업 요구 자본 중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 매매업을 하나의 예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최소 자본금이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위가 이제 외국에 같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들을 찾아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장외 판상품 취급까지 포함해도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자 환율로 보면은 이제 5억 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홍콩은 그 일반 투자 대상 증권 투자 매매업에 대해서 1천만 홍콩 달러, 한 오늘자 환율로 보면 한 18억 원, 17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500만 원 싱가포르 달러인데요. 이 경우가 한 50억 원 정도로 그 국내 요구 자본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어떤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들의 어떤 규범 체계를 보면은 그 10분의 1에서 거의 100분의 1까지 요구 자본금이 그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자본 요건뿐만 아니라 밑에 시장 조성자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국내에서 그 한국거래소의 시장 조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매매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래소 회원이어야 됩니다. 즉 결국은 정규 종합증권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투자 매매업의 그 정규 증권사가 아니어도 사실 그 시장 조성에 전문성을 갖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플레이어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실제 외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굳이 회원이 아니어도 이런 시장 조성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충분히 시장 조성 기능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가 되지 못한 그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TS를 살펴보면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ATS에 대해서 자본 요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규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어떤 자본 요건이나 어떤 다른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정규 거래소하고 원활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의사결정과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뭐 그 자본 그 지분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공익성이라는 부분들,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가져온 부분인데 뭐 정규거래소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크지만 ATS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고 한다면 그 편익이 효익이 다 국내 자본시장의 어떤 거래 비용의 하락과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갈라파고스적인 관행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배당 지급 관행인데요. 뭐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행 그 상법에서는 그 상장법인에 있어서 통상 우리 12월 결산법인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결정되고 배당 결의를 결산이사에서 하고 3월쯤에 일어나는 대개 정기주총에서 배당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4월에 지급되는 형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가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많이 지급할지 알고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기준일이 그 배당 결정되기 3개월 전에 나와야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동안의 배당 성향을 바라보고 올해도 그쯤 하겠지 하고 12월 말 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 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당이 결정된 다음에 배당을 뭐 이사회에서 결정되든 주총에서 결정되든 어디서 결정된 다음에 실제 그 지금 배당 기준일이 그 사후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이 배당을 할지 또는 배당을 줄일지 알고 나서 그 투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 또는 그 회사 입장, 그 상장 법인의 입장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대로 어떤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경직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자기가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을 사후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데 디스카운트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이 들어와야 그 배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자본시장의 뭐 자산운용 회사들도 ET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배당을 결정되는 것들이 예상에 근거해서 이 ETF의 바스켓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관행, 뭐 일본이 우리하고 동일하긴 합니다만은 국제적인 관행과 일치하도록 배당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들을 낮춘 부분들인데요. 그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을 한다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통할 수 있게. 여기서 소통이라는 것은 뭐 그 감독 당국이나 시장 관리자들 포함해서 어떤 금융행정 서비스가 영문화되는 것들도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장 기업의 영문 공시 비중을 보면은 2021년에도 8.4%에 불과합니다. 113개인데요. 뭐 비록 이게 2020년 82개에서 뭐 거의 38% 늘어난 수치긴 합니다만은 113개를 다시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도 영문 공시가 안 일어나는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뭐 거의 90개에 가까운 코스피 200 기업들이 영문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또는 뭐 각종 양식에 있어서도 영문 양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순매도 포지션의 보고 양식이나 또는 5% 공시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거나 편의성이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개선 방향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문 공시 비중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거래소도 이제 번역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기업마저도 아직은 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영문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의 어떤 글로벌 허브, 금융 허브 기능들이 약화되는 계기로 2020년부터 이 외국 투자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어로 등록 사전 상담을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예 금융시장 진입사무소를 설치해서 2021년부터는 영어로 관련 업무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중국이 이머징 마켓의 어떤 일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 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2019년에 출범한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창펀, 우리 명호로는 스타보드인데요. 커창펀의 규제 책을 보면 이상매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다 영문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과의 어떤 소통,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통들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생 상품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 예탁금 이슈입니다. 사실 뭐 기본 예탁금은 정확하게 보면은 파생 상품 시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가에 있는 뭐 ELW라든지 뭐 코넥스 시장, 뭐 최근에 그 제도가 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확대돼서 운영되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국내 그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은 아시다시피 2010년 초까지 뭐 세계 1위였죠. 코스피 200 옵션 거래량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세계 1위였는데 뭐 그게 자랑할 거리였느냐, 뭐 또는 문제였느냐 이런 걸 그 논의를 좀 차치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들이 급격히 거래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된 이유는 개인 투자자 보호 이슈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제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모의 거래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제 규범에 맞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본 예탁금으로 이런 규제 그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뭐 중국과 한국에만 남아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은 제 기억으로는 1996년 코스피 200 선물 처음 들어올 때 3천만 원으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니케이 225가 이러한 기본 예탁금을 먼저 전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97년 우리가 도입한 1년 후에 이제 폐지했고 현재는 이제 중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3천만 원이 한때는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시장이 너무 팽창하니까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뭐 지금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만, 근데 이런 이 기본 예탁금이라는 단일한 금전적인 잣대는 사실은 국제적인 규범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어떤 위험 수준이나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단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의 진입 장벽에 있어서도 개인의 어떤 소득 및 자산 수준, 그다음에 거래 경험, 위험 감내도에 기초해서 어떤 그 시장 참여 수준을 그 비례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제 정합적인 규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예탁금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야말로 좀 너무 예전의 제도, 좀 낙후된 제도로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시간의 어떤 이슈입니다. 밑에 이제 테이블을 이제 거래소가 도와주셔서 국제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정규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우리가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생 시장을 보면은 실제 그 정규 현물 주식시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종료 시간만 15분 더 늦게 끝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버퍼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뭐 나스닥 선물 갖고서 그날의 주시장이 어떨지를 다 가늠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은 거의 24시간 전일 체제죠. CME에서 이제 글로백스 체제로 이제 거의 24시간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미국이 아니어도 독일이나 또는 아시아의 어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를 살펴보더라도 현물 시장 대비 적어도 10분 전에 다 개시돼서 종료 시간들은 뭐 점점 늦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그 아시아 시장들도 다 12시간 이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지 뭐 어떤 근로시간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저촉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개장 시간이나
장 종료 시간에 어떤 그 연속 매매 시간을 좀 늘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이제 유렉스와 연계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외국 주요 시장과 연계 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야간 시장을 확대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KRX의 어떤 역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야간 시장은 이제 별도로 이 독자적인 시장 운영 관리자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우리가 CME하고 야간 선물을 상당히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연준의 어떤 주요 정보 발표 시각 때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거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독자적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공일 거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 단기간에 일어날 수는 없겠으나 정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개선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 비용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접근성 확대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 예측성 이슈입니다.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쓴 관계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제 공매도 규제입니다. 공매도 규제가 바람직하느냐 또는 해서는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2020년 3월 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서 팬데믹 시기였죠. 공매도가 금지돼서 2021년 5월 주요 인덱스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지되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이어온 상황입니다. 벌써 2.5년, 거의 2년 반이 지났는데요. 문제는 2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인도네시아가 팬데믹 시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공매도 금지를 해왔는데 이 부분들이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점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그 전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서는 매달 다음에 공매도가 뭐가 가능한지 이 종목들을 열거해야 하는데 그 열거해온 발표들을 중단해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음 달 할 수 있는 가능 종목들을 발표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가 전면 금지, 부분 금지에서 이제 현재 상태인데요. 문제는 2년 반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시장 플레이어가 여기서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어떠한 거래 포지션이나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불만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또 공매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어떤 형식적인 규제가 너무 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 지금 0.01% 이상이면 보고야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물론 호주도 우리와 같이 0.01%이긴 합니다만 이런 까다로운 규제가 오히려 명시적으로는 공매도를 일정 정도 허용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결과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 규제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사례를 보면 2021년 9월에 9개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이제 시세 부당 영향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가 최근에 취소가 된 전례가 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면은 2021년 3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소 면제가 중지됐습니다. 사실 일몰 때문에 중지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해지나 이런 거래에 있어서도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 조성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은 10년 전에 2012년 3월 여기서는 시장 조성자는 아니고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주는 효과들은 비슷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ELW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호가 제공을 제한해서 그 유동성 공급이 극히 위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두 그래프가 두 사례들인데요. 미니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후 5개월씩 비교해 보면 한 57%가 유동성이 떨어졌고요. 거래량이 ULW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한 92%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를 규제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기능이 갑작스러운 규제로 중단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한 사후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규제 시점에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단적으로는 거래가 줄어든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거래 비용을 단순히 증권 거래세나 거래소나 그 증권사에 내는 각종 수수료라고 제한하지 말고 어떤 비드 오퍼 스프레드의 증가, 그다음 호가 잔량의 감소, 이런 암묵적 비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런 유동성 공급자 또는 시장 조성자가 줄어들었을 때 그런 스프레드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이런 거래량의 감소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 참가자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이 시장을 통해서 해지거래를 하거나 기존의 포지션을 해소하는 부분들, ELW 같은 경우는 유동성, 변동성 매도 포지션하고 연결돼서 ELS 포지션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플레이어 어떤 비즈니스가 위축이 되거나 전체적인 시장의 비용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플레이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거래 및 저지연 서비스 제한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서비스는 누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금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내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거래 포함해서 보면은 사실은 속도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0년대 초에 ELW 시장 규제 속에서 그때 이제 스캘퍼에 대한 규제가 이제 DMA니 속도 차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식으로 서비스가 이렇게 개설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산업 발달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KLX 현재 주문 서비스 유형을 보면 한 7가지 주문 유형과 2가지 주문 조건인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문 유형적으로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래자들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숨기는 거래,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주문 기법,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국내에는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배당 오류 때문에 일괄로 주문 거래 호가들을 취소해야 될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HFT 거래가 발달되었던 외국에서는 일괄 주문 취소 이런 부분들은 일찌감치 거래소에서 자기의 중요한 기능으로 탑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 기법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증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과 이러한 방향들의 설정이 적절하느냐,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규제 방향이 잡혀지면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종합적 규제 방향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자본시장 규제 수립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마련하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 사례를 보면 새로운 금융 규제 시행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비행기 사고에 되게 비유하는데요.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이게 누구 실수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디어의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한 1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은 속전속결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몇 달 내에 최종
그 사건 경과 대책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때는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그 분석 보고서가 단순하게 우리 많이 쓰이는 개조식의 보도 자료를 좀 벗어나서 전체 어떤 그 문장이 완성된 형태로 근거들이 명확히 제시되는 형태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문 보도, 영문 자료까지 같이 그 발간함으로써 규제의 어떤 접근성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그 규제 수립 절차 속에는 그 피드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영국 금융당국, FCA의 어떤 DP, CP, FS, PS 이런 보고서의 체계를 제가 하나의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일로 제가 하나의 프로세스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규제 체계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금융 스캔들이 발생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손을 잃었지만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이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어떤 규제의 큰 프레임이 바뀌어가면서 사전에 뭐 우리 빅테크가 금융업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사전 대책 마련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모두 다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는 전문가 그룹의 그 투입이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따른 면밀한 보고서가 전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과 공유하는 의견 수렴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초안을 발표하고 다시 최종안까지 다시 시장의 피드백을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시행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는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보고서까지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의 완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경과된 사유로 제가 여기까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는 중앙대학교 신인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전남대학교 김순석 교수님, 한국금융연구원 김용도 선임연구위원님, 이스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박천웅 대표님,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님, 삼성증권 윤성모 리서치센터장님, 금융위원회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본인 발언 시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행을 신인석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의 신인석입니다. 원래 이 사회자가 하는 일이 토론자들 소개하는 그 시간 지키는 건데 지금 토론자 소개를 우리 전체 이 진행하시는 사회자분이 잘 해주셔가지고 추가 소개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정된 시간이 5시 30분에 끝나는 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지막 세션이니까 넘어서는 안 되겠고 조금 일찍 끝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근데 45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토론자가 6분입니다. 그러니까 6분이 좋을 것 같고 7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7분이 넘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30분보다 먼저 패널 토론은 끝나고 혹시라도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이 한두 개 정도 저희가 받을 시간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희 그 가나다 순서대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실 분이 전남대학교 김순석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김순석 교수입니다. 예, 저는 상법하고 자본시장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 세미나를 하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대책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자본시장에 장시간 근무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세미나 끝나고 또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또 1년 후에 지나도 똑같습니다. 제도. 저는 제도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오지만 결국은 제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좀 원인 대책을 장기, 중기, 단기를 좀 나눠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좀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뭐 보고서를 낸다거나 뭐 가이드라인을 낸다거나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에 뭐 수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에 있어서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2017년인가요? 거래소에서 한번 저 IFC의 콘레드 호텔 개장했을 때 그 국제 투자가들 데려다가 한번 이제 한국 투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홍콩에서 그 아시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어소시에이션 그 세크리터리가 와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에 투자하는데 뭐가 가장 문제냐 하니까 역시 그 친구가 자기들은 롱텀 투자자로서 한국의 연기금으로서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면 지분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지분이 감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건 자기 주식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이상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말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이러한 그 주주지분 희석성 문제는 자본시장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 승계하고도 아주 뿌리 깊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금이 높고 하다 보니까 승계 지분 획득하기 위해서 결국 지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 정책당국이고 좀 힘의 원리를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령 개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82조 3항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법령이 올라가 뭐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저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나마 요즘 다행인 것은 연성규범이라든가 이 주주들의 좀 의식이 제고되고 자산운용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규정이라든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 스튜어디십 코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전문가 부록 보고서, 이런 연성규범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정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매크로적인 것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3 세션 주제에서 제가 이 토론자로 지정을 받는 이유는 아마 배당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2월 말 결산법인은 12월 말일로 결산일, 배당기준일,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세 개가 전부 똑같이 운영해서 수십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2013년 일본 교수 논문을 보니까 이게 일본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후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다행히 2020년 12월 이 세 개를 일치하는 상법상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즉 350조 3항을 철폐함에 따라서 기준일을 배당 기준일로 해야 된다는 그 조항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은 결산일, 배당 기준일,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각각 달리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임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면 주주 이해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사회가 배당 결정과 기준일을 공시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주주 측면에서 보면 내가 주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배당 기준일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건 대주주 이해관계와 특별히 관계가 없거든요.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한 해만 불편을 무릅쓰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저는 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뭐 1년이면 2년 유예 기간을 주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아무래도 좀 얘기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 특별히 이게 뭐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안 해던 방법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서 배당 결정 후에 배당 기준일을 책정하도록 아예 모범 기준에 규정을 하고 한국거래소의 이 상장 규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모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comply or explain rule, 즉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에 매년 공시하도록 하면서 왜 안 지키는지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 상장회사 표준 정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상장회사 표준 정관이 개정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결권 기준일을 1월 말로 하고 주석에서 2월로 정할 수 있다. 또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주석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정관은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특정한 날짜를 못 받고 그 날을 의결권 기준일 겸 배당 기준일로 선언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뭐 상장회부로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상장회사 표준 정관에서 정관 유형의 하나로서 배당 결정 후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정관 유형을 하나 만들고 그 정관 유형에 관한 정관 규정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 주면 기업들이 이 배당 결정하고 나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큰 얘기도 제너럴하게 해주셨고 또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발표자인 남길남 박사께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박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라고 합니다. 남 박사님께서 워낙 이슈 제기도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많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토론자로서 무엇을 더 할 것이냐 많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까 그 발표에서도 보면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 규제 자체가 90년대 초반 국내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외생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이렇게 바뀌어오고 정비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특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외부 의존성이 상당히 강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선진국, 자본시장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든지 규범의 확립을 보면 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장기간 규제 당국과 시장 참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거를 우리도 사실은 조금 좀 염두에 두고 모든 제도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성장의 또 상당 부분이 해외에 있는 어떤 신제도라든지 신상품을 도입을 하는 것을 사실 중심축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특히 해외 의존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30년 자본시장 개방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그 규제 내적 성숙도에 대한 어떤 점검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것이 꼭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 예시에서도 봤듯이 신흥국 자본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라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겠다 해야 된다는 어떤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순간 이제 뭐 당연히 좀 필요 불가피하게 좀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만은 저는 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굉장히 대규모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시장이든 이게 뭐 자본시장이든 아니면 자본시장의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시장의 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외부인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글로벌 자본 이동이 확대된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는 창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고요. 역사적으로 다른 뭐 꼭 자본시장만 보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해외와의 교역과 개방이 활발한 장소, 국가, 시간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번성을 같이 해왔다는 사실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종합을 하자고 하면 부분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규제의 특수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특수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사실 국내 자본시장도 아까 갈라파고스 식의 어떤 자본시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년이라면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비했던 여러 가지 규제의 내적 성숙도라든지 규범의 내적 성숙도 자체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발표뿐만 아니라 오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익명성 등을 조금 더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복잡성을 이야기를 하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뭐 자본시장은 아니지만 P2P 같은 거래도 사실은 투자자 거래 한도를 제한을 하는 이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복잡성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자 거래 한도를 제한을 하게 되면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누가 관리를 하게 되려고 하면 정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제도가 자꾸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공매도 관련 제도라든지 시장 조성사 이슈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본시장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접근성에 대한 뭐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전제 조건으로는 사실은 원칙을 정립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데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어떤 중립적인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폭넓은 토론이라든지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남 박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중심의 어떤
정책 실명제 같은 거를 도입할 필요도 조금 있지 않나.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하면 이제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전문가의 어떤 타이틀을 걸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 당국에 기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국내 현실을 좀 살펴보면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실 전문성이 또 제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명한 솔루션이 조금 더 고안되고 생각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분 53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저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박전훈 대표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천홍입니다. 2002년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지금은 블랙락의 일부가 된 메릴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라는 회사에서요,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계속 새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소리인가 봤더니 단말기로 계속 주식 시세를 치면서 한국 주식들을 치면서 계속 칩칩칩칩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주식을 또 살 마음은 없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어떤 거버넌스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제가 그 이슈들의 한국적인 맥락을 저희 동료들한테 설명하기에 바빴어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한국은 분명히 앞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진전을 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자, 그게 20년 전인데요. 지금 뭐 한류가 전 세계로 휩쓸고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고 있죠.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왔던 요소들이 다 해소됐느냐?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한국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 남 의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어떤 이후에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발표한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제도의 규제 국제적 정합성도 조금 문제는 있으나 그보다 훨씬 큰 다른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둘로 나누면은요, 본질 가치 자체의 디스카운트가 있고 본질 가치 외의 디스카운트가 있는데요. 본질 가치 자체의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워낙 경기 순환성이 높고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높으니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이크 센스 하죠. 게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른 데보다 유별나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 가치 외 디스카운트예요. 주식의 소액주주 가치하고요, 대주주 가치 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이해상충,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좀 저하하는 그런 제도적 규제적 요인들도요, 이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 이외의 그런 디스카운트죠. 아까 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개선 정책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대주주 관행의 국제적 정합성 부족,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에 한참 못 미치는 상장 기업의 대주주 관행에 있다고 보면은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단 우선돼야 되는 거죠. 시급하고도 절실한 거는요, 이게 상장 기업인데 여전히 소유와 경영이 이제 어떤 함께 쥐고 있고요, 소액 주주들을 시시때때로 좌절시키는 그런 대주주들의 불편한 관행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해외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액 주주들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들이 아니고 이자율보다 훨씬 싼 그런 자본을 대여해주는 그런 타인 자본의 제공자로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존재했던 거죠. 자, 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힘 있는 대주주하고 힘이 없는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은 상장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를 반드시 초래하게 되죠. 낮은 배당률, 불투명한 배당 정책, 내부 또는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기업 가치의 유출, 높은 IPO 가격,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 가치 훼손. 아까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진전은 있었으나 해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주주 간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따르는 불가피성의 논거들이 있는데요. 세제예요, 세제. 상속세, 배당세.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니 대주주들이 이런 관행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상장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가족기업 시절의 행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에게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경영권까지 회사의 전부를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상속세가 없으면 대주주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려는 그런 동기가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압하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속설을 받아들여야죠. 정말 그 슬픈 그런 한국 자본주의의 자화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도 물론 그 중에 한 가지 논거가 되는데요. 이게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그 어떤 이중과세가 있으니 대주주들이 배당하기보다는 사내 유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사내 유보된 잉여된 캐시플로우를요, 대주주들이 대주주만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관행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겠죠. 자, 상장 기업을 우리가 퍼블릭 컴퍼니라고 부르는데요. 엄격한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장이죠. 자, 이런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장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 과세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배당이 아니고서는 대주주가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제도와 관행을 반드시 만들고 그거를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거래소 송영원 사무님. 네, 안녕하세요. 거래소의 송여운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지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먼저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관련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 그 주식 소유 한도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 주식 소유 한도를 이제 사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전 규제를 워킹하려면 반드시 이 사전에 투자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제 기준하고도 괴리가 되고 또 외국인들의 불편 사항이 상당히 큰 걸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돼 왔고, 이게 이제 MSCI 선진 지수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불편 사항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등록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에 대한 시장 집중 의무가 현재 규제상 또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 거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또 원칙적으로는 이제 장내 거래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장외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이 장외 거래의 사유를 그 예외적인 사유를 또 쭉 그 금융위 규정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규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열거되지 않은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또 규정을 개정해서 예외 사유를 추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 소유 한도라는 어떤 규제는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사전 규제로 할 거냐 사후 규제로 할 거냐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인데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후에 뭔가 이게 권리 구제를 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사전 규제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여기도 이제 사전 규제 어떤 틀을 취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등록이라든지 또 시장 집중 의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제 첨부가 되면서 어떤 규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그 기관 산업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외국인의 어떤 기관 산업 지배를 억제하려는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외국인이 지배하려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를 보면은 이게 소유한도 위반인지 아닌지는 사실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차명 거래나 이런 걸 해서 위장 분산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법에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면 의결권 제한도 되고 또 어떤 정부의 시정 명령도 다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어떤 제재 수단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상으로 사전적인 어떤 투자 등록을 한다든지 또 이와 맞물려서 어떤 장외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사후 규제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배당 절차 관련해서는 현재 뭐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배당 절차는 일단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는데 7월 달에 그 확정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8월 초쯤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한 8월 한 중순쯤에 배당금 지급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대만의 뭐 TSMC 같은 경우도 5월에 공시를 하고 9월쯤에 기준일이 나오고 10월에 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배당 정보가 확정되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배당 받을 건지에 대한 기준일을 사후에 이제 정하는 구조인데 앞서 발표에도 있지만 저희는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배당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제 배당 기준일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투자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포션을 늘리는 이제 순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배당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되려면 어떤 그 배당 정책이 또 투명해야 되고 또 이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배당 투자를 하려면 그 결산일 그러니까 12월 말 전에 과거의 배당 이력을 좀 확인해 가지고 올해도 이 정도 배당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추정에 따라서 금년도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게 많이 제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초에 되면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또 가격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주식 배당은 저희가 미리 시장 조치를 하지만 현금 배당은 그냥 개장일 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수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 어떤 정보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MSCI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배당 절차를 이제 지적할 때 시장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맥락에서 MSCI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작년에 상법 개정을 해서 결산일을 반드시 배당 기준일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법적인 환경은 됐는데 여전히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의 해석을 두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법의 유권 해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어떤 법률적인 제한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관행에 계속 익숙해서 그 어떤 일본식의 어떤 프로세스에 그냥 계속 그 천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벗어나려면 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상장 규정이나 지배구조 모범 기준이나 표준 정관도 예시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배구조 보고서 그 가이드라인에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그 배당 공시를 먼저 하고 기존 일을 뒤에 하는 그런 어떤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 ESG 평가가 굉장히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SG 평가에도 좀 반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프로세스인데요. 사실 공매도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여전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질문이 좀 많습니다. 한국은 공매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방증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최근에 시장 조성제에 대한 과징금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시장 조성자를 모집했지만 뭐 골드만삭스나 SG 같이 외국계들은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불신이 한번 생기면은 이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불확실성은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그 어떤 규제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말씀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단기간 내에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레귤레이션 NMS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시장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30년 동안 좀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CTS나 이런 중간 제도를 정비하는데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 규제 방향을 설정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NMS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ESG 공시 기준 관련해서는 SEC에서 의견 수렴할 때 그 석 달 동안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내는 게 한 14,000건 정도 의견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저희도 좀 더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시간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규제가 좀 완성도 있게 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 많이 쓰셨는데, 근데 이런 자리 아니면 듣기 어려운 정말 현장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도움이 많은 분들한테 다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삼성증권의 윤석모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또 남길남 박사님께서 뭐 공매도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 또 배당 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관련돼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굉장히 그 실무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 만나 보면은 왜 너희 나라만 이렇게 배당이 이렇게 되냐? 내가 배당주만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인데 니네 나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는 주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의 목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데 누가 해소하느냐? 결국은 투자자입니다. 싼 나라 주식 사고 비싼 나라 주식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 한국에 투자하시는 한국 분들이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합니다.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 주식 사서 싼 주식 사서 올려야 이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객분들, 결국은 해외 투자자분들은 뭐 배당주 펀드 매니저도 있을 테고요, 기업 지배 구조 뭐를 개선을 하는 거를 또 이런 액티비스트 펀드들도 있을 테고요, 또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을 테고요, 섹터 펀드들도 있을 테고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들이 있고 이들의 니즈를, 공통된 니즈, 특히
국제적 정합성을 좀 파악한 니즈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고객 입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없애는 것이 먼저 이 선결돼야 되지 않나. 뭐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투자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는 것뿐이지 그게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의 뭔가 유인을 제시할 수 있는, 마치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의 K 컨텐츠를 보게 하고 한국의 K 이 주식을 볼 수 있게 하는 뭔가 유인이 나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포지티브 유인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참 아이러니를 좀 느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목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시장은 결국은 가격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본의 분배, 효율적인 분배, 수요와 공급을 통한 그 효율적인 분배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닌가. 디스카운트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디스카운트 해소된 것들이 이 페인 포인트 해결된다고 10년, 20년, 30년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부동산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 설정이 먼저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남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국제적인 정합성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합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실현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좀 시장 참여자로서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토론자 분이 정책당국 금융위원회에서 오신 이수영 과장님이신데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러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실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여러 차례 자본시장연구원하고 거래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던 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소통을 하고 또 초안을 공개를 하고 이게 단순히 다 답을 정해놓고 그냥 어떤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민되는 부분을 공론을 한 다음에 정부가 생각하는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또 정책을 완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몇 차례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것은 저희가 아침부터 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김준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 다들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해결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고 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진부하지만 여전히 고민거리 문제여서 오늘 이 회의는 아침부터 제가 일부러 좀 길게 해서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브레이크다운을 다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 과제로 하는 것들은 분류를 해서 연말 정도에 저희가 또 로드맵 형태 거창한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좀 더 중장기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지금부터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 코리아 자본시장 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차관님도 아침에 발표를 하셨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까 옆에 있는 그 윤성모 센터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지분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주식의 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이슈이고 오전 또 요 앞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분 가치를 높인다는 건 결국에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밸류, 의결권이 있을 수가 있고 매매 차익이 있을 수가 있고 현금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가치가 하나 보면
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불리하거나 좀 잘못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격권이 낮다라는 것은 아까 뭐 어떤 분이 첫 번째 오전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리아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있는데 M&A 시장의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주식인데 지배주주나 경영권을 탑재하고 있는 주식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지배구조의 문제이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우리 일반 주주 권익보호의 문제랑 연결돼 있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배당이 되겠죠. 배당이 우리나라 성향이 낮은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정합성 파트에서 아까 이제 상법 교수님들 노력으로 상법도 개정이 되고 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해석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관행화돼 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또 개발연대 논리에서는 배당을 하는 것은 소비로 여겨지고 내부 유보를 통해서 더 나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배당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어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글로벌 정합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함으로써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과 배당을 적게 주는 기업을 시장 투자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배당 성향을 높이고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를 하고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어떤 건 오래 걸리는 이슈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 쌓여온 관행이지만 사실 한두 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희가 쭉 그 얘기를 해온 그런 그 커다란 그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뭐 그 배당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 접근성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그 투자자 등록 제도나 정보 접근성이라던가 경쟁을 해서 시장 기능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진입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하나하나마다 다 어드레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해결할 거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아이디 제도만 해도 30년 동안 적용되어 제도고 배당도 우리나라가 12월 말에 조주용 폐쇄해서 3월에 배당하는 절차로 하루 이틀 해온 것들이 아니고 한데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동안 많은 연구나 검토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서 또 초안을 공유를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뭐 34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짧으면 짧은 시간 내에 또 그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건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규제 불확실성, 규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당연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매도 문제 당론으로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공매도는 워낙 또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 이슈인데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장 안정 조치로서의 어떤 뭐 우리가 완전히 투명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뭐 예전에 회의에서는 뭐 준칙화를 해보는 것도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데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 관련해서는 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위반이고 어떤 경우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담아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제가 뭐 자본시장 오래 와가지고 뭐 조각 투자라던가 증권형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이제 만들어서 또 공유드리고 확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도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런 노력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5시 30분인데 그래서 플로우에서 질문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가 없으시죠? 예, 그 플로어에서 질문 없는 것으로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그 발표하신 남길남 박사님 혹시 짧게라도 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사회를 보다 보면은 토론의 활성화와 토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약간 전도돼가지고 시간 지키는 거에 좀 너무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는 지금 토론하신 분들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용어 자체도 뭐 이제 수십 년 된 것 같고요. 여기 남 박사님 얘기하셨던 일본 그 외국인 투자 등록 이것도 뭐 한 2, 30년 전에 얘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로감이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한 30% 내외에서 또 바뀌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 어디랑 비교해도 또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거 보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이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수십 년 됐다는 얘기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더듬어가면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만큼 조금씩 그 가능한 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오늘 저는 이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한 10년 전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밀해졌다라고 좋게 말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너무 세밀하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토론의 어떤 선진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주제에 대한 저희의 지식의 어떤 학습의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지 않은가 싶고 이소영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약속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패널 토론자분들 그리고 발표해주신 남길남 박사님 그리고 또 플로우에서 아마 올해 저희들보다 계셨을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 세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신인석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많은 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